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의 고병갑입니다. 자, 이번에는 실천기술론의 이론 모델 개발까지 1920년대 진단주의와 1930년대 기능주의의 등장, 특징 비교, 또 그에 대한 마감인 종결점에서 1957년 펄먼의 문제해결 모델이 있었다까지 이게 앞선 시간에 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실천 모델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모델, 실천 기술 모델, 실천 모델,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보겠어요. 실천 모델 보면은 간단하게 적으면 1920년대 진단주의. 화면이 적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1930년대 기능주의.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접어서 했지만 사실은 이론 모델로 의미를 갖습니다. 이론 모델로서 이론 기초의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제목을 큰 제목으로 실천 모델로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볼 것이 실천 모델로서 먼저 첫 번째가 심리 사회 모델을 보겠어요. 심리 사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제가 지금 점을 찍었습니다만 점을 찍어도 좋고 점을 찍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가 볼 적에는 이 심리 사회 모델은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자, 너무 이렇게 문장이 길어지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여기 심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개인 내적 세계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 측면까지 같이 고려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해보자라는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조심할 것은 이 심리사회 모델은 프로이드의 정신역동 이론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할 적에는 개인적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환경적 측면을 대등하게 고려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심리적, 프로이드처럼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아니라 환경적 측면도 가미시켜보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심리사회 모델이고 제목은 대등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정신역동 이론을 기초로 하되 진단주의에서는 배제되어 왔던 환경적 측면도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데서는 가미시켜보자라는 이론을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이 심리사회 모델에서 강조하는 것은 심리사회 모델은 1930년 그래서 프로이드 정신이론의 기초를 두어서 실질적으로 심리사회 모델을 이끌어간 것은 해밀턴에 의해서 1930년대 해밀턴 그래서 1960년대 홀리스에 의해서 정립이 되는 이런 모델이 심리사회 모델입니다. 이제는 사회적 환경적 측면도 같이 고려해서 클라이언트를 이해하자.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을 그냥 심리적 측면만을 지닌 인간으로 보지 않고 환경 속의 인간 이것을 person in environment PI라고 쓰죠. 또는 상황 속의 인간 여러분 쓰시죠. 이런 것처럼 맞으면 있는 것처럼 환경 속의 인간으로 클라이언트를 보는 눈이 전환되어 가는 시점의 실천 모델을 심리사회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1번에 환경 속의 인간에 초점을 두고 내적 갈등을 이해하고 통찰함으로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것을 강조한다.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에 관한 포괄적이고 전체적 시각이 필요하다고 보고 클라이언트의 심리와
사회적 환경을 같이 강조한다. 4번에 그래서 상황중의 인간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person i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에 대한 것을 여기 상황 속의 인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거기 이론 기반, 이건 1급에서 어쩌다 나오는데 근데 제목만 쓰진 않고 보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에 거기 보시면 정신분석이론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사실은 저희 심리사회 모델의 어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1960년대에 강력한 비판을 받으면서 퇴조 기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1980년대에 대상관계 이론이 자리를 잡으면서 다시 정신분석에 대한 관심이 말하자면 높아진 거거든요. 대상관계 이론. 거기 대상관계 이론 나와 있지요. 인간이 속한 환경과의 경험에서 발전한 대인관계를 강조한다. 맞아, 퍼슨인 인반, 그냥 대인관계가 아니라 환경 속의 경험 속에서 발전한 대인관계를 강조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대인관계를 맺어가냐면, 인간은 과거 경험에서 형성된 기대에 따라 현재의 대인관계를 맺으며, 과거 경험은 자기 자신과 대상, 자기 자신과 관계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로 남아서 현재 생활에서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현 생활을 살아가면서 많은 대인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대인관계도 사실은 당사자도 모르지만 과거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대의 표출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상관계 이론이 되겠어요. 또 이것이 바탕이 되고 있죠. 그 외에도 에릭슨의 자아심리이론이나 체계이론이나 인류학 등이 이론 기초로 자리 잡고 있다. 그 정도에서 B급 정도로 보지만 대상관계 이론은 여러분들이 별도로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심리사회 모델의 개입 기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홀리스에 의해서, 이 홀리스에 의해서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 직접적 개입과 간접적 개입으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개입 기법은 시하기 기법도 있고 지하기 기법도 있습니다. 지시하기, 직접 영향 주기. 지지하기, 받쳐주기 기법. 또 그러면 정화법, 카타르시스를 벤틸레이션에서 환기법이라고 같이 활용도 합니다. 정화법, 환기법. 그 외에도 간접적 서비스 제공의 기법으로 환경조성이나 의뢰나 또는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제공할 수 있는 소위 간접적,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같은 기법도 있습니다만, 자, 이런 기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보면 탐색, 거기 보면 환기법이 있으니까 이 환기에는 탐색, 기술 환기법도 있습니다. 탐색, 기술, 디스크리티브 기술 또는 묘사라고도 합니다. 탐색, 기술, 환기 기법도 있고, 탐색, 기술, 환기 기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암기하기 좋게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으로서는 고찰이 3개가 있습니다. 발달적 고찰, 유형 역동 고찰, 또 그러면 인간 상황에 대한 고찰. 자,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상황에 대한 고찰, 또 각각의 유형과 그 유형의 역동성이 어떤지 유형 역동 고찰, 또 그러면 발달적 고찰, 고찰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간접적 기법 이런 것도 있는데, 적어도 심리사회, 우리가 1급을 준비할 때 보면은 이런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으로서는 이렇게 지시하기 기법, 지지하기 기법, 정화법이라고 하는 환기법, 또 환기를 같이 암기하기 좋게 환기법에서는 탐색, 기술, 환기법, 또 고찰이 3개, 인간과 그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고찰, 또 다양한 유형과 그의 역동성에 대한 고찰, 생애주기에 관련된 발달적 고찰, 인간의 선대의 성격이나 기능에 도대체 어린 시절의 경험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는 것은 발달적 고찰. 그 외에도 간접적 기법으로서 의뢰하는 기법이나 만나지 않고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 서비스의 제공,
또는 환경 조성과 같은 기법을 바로 홀리스가 1960년대에 심리사회 모델의 기법으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다음에 인지행동 모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인지행동 모델. 자, 우리가 인지행동 모델은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거기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은 한 틀로죠. 화면이 좀 작으니까 한 틀로 보기로 하고, 거기 보면 행동수정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행동수정 모델. 행동수정 모델은 출제 비용은 좀 현재 좀 떨어진다고 보겠습니다만은, 행동수정 모델은 1960년대에 토마스에 의해서 1960년대 토마스에 의해서 제기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출제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는 사복실천과 사회복지 실천의 환경결정론의 역할에, 환경결정론의 입장에는 학습이론, 행동주의의 학습 이론이 가미된 것을 말합니다. 행동주의는 우리가 설명을 할 적에 행동주의의 기본 관점은 행동주의는 실제론의 관점입니다.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를 하지 보이지 않는 인지니 관념이니 영혼이니 뭐 이런 것은 전면배제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론의 입장이다. 또 행동주의는 프로이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떠한 경우에도 거의 똑같은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원리나 법칙을 강조하는 절대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행동주의는 인간의 모든 행동은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자극,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스티뮬러스에 의해서 리스폰스라고 하는 반응으로, 밖으로 드러나 보이는 리스폰스라는 반응으로 나타난다. 환경결정론, 학습이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아하 하는 순간 전체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점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소위 요소론, 원자론적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론, 원리나 법칙을 강조하는 절대론, 또 환경결정론, SR설이라고도 하지요. 또 그러면 요소론이나 원자론, 말초신경적 접근으로 하는 것이 바로 행동주의가 되겠는데, 바로 이 행동주의는 거기는 자 여러분들 144페이지 보세요. 모든 행동을 동일한 원리로 설명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의 학습이나 행동의 변화는 똑같은 원리를 통해서 이끌어갈 수 있다. 하나의 절대론의 입장을 말합니다. 원리나 법칙을 강조한다. 대부분의 행동은 학습된 것으로 본다. 환경결정론 이를 말합니다. 학습은 그게 적극적으로 가르쳐서 배우는 학습도 있고,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하는 타산지석과 같은 소극적 학습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학습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현재 눈앞에 보이는 유현적 행동을 강조한다. 현재를 강조한다. 실제론적 입장에서 드러나 보이는 행동만을 가지고 연구를 한다. 거기 보면 현재를 강조한다. 관찰 가능한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강조, 그리고 실제론적 입장에 있다. 그리고 5번은 2번과 같이 연결시켜서 환경결정론의 입장에 있다. SR설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수정이론,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행동의 학습이론에서 보는 것이고, 행동수정 기법으로서는 행동수정 기법으로서는 역시 뭐니 해도 강화지요. 강화를 가장 강조, 강화.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으로서 우리가 강화 설명하지 않습니까? 강화. 어쨌든 인간의 잘된 행동도 학습의 결과고 문제 행동도 학습의 결과라면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된 학습을 최소화하고 소거시키면서 문제 행동을 약화시키고, 그 대신
제대로 된 행동을 말하자면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강화의 기법, 제대로 된 학습을 이끌어가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니까. 그래서 잘못된 행동은 소거시키고 제대로 된 행동은 활성화시키는 강화와 벌의 기법을 특히 강조합니다. 벌.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 어떻게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어떻게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출 것이냐.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인 방법에는 어떠한 즐거운 자극을 더 보태줌으로써 더 잘할 수 있게 하는 정적 강화도 있고 방해가 되는 불쾌 자극을 제거시켜줌으로써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적 강화도 있죠. 어떤 강화는 더 잘하게 하는 건다고 그랬죠. 그에 비해서 벌, 퍼니시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잘못된 행동을 못하게 할 것이냐. 불쾌한 자극을 더 가중시킴으로써 짜증나는 일을 더 하도록 시킴으로써 더 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정적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고 좋아하는 것을 뺏어버림으로써 좋아하는 것을 배제시킴으로써 잘못된 행동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마이너스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적 처벌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강화와 벌이 있는데 거기는 강화는 정적 강화도 있고 부적 강화도 있고 정적 처벌도 있고 부적 처벌도 있고 그 외에도 행동계약이라든지 또는 행동계약이라든지 또는 토큰 시스템, 상표 제도라든지 또는 쉐핑, 행동, 조성 또는 조형, 비헤비어, 쉐핑, 비헤비어 쉐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방법들이 쭉 있으면서 거기 오면 또 벤두라가 강조할 수 있는 또 이 소위 관찰이나 모델링. 관찰을 통해서도 행동의 수정은 가능한 거거든요. 관찰 학습을 통해 특히 벤두라가 가능한 것, 말하자면 강조하는 것이 이런 모델링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학습의 결과이다. 인간의 문제 행동도 역시 잘못된 학습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잘못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수정하고 제대로 된 행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처럼 강화나 벌의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토마스가 중심이 된 60년대에 등장한 바로 행동 수정 이론이 되겠어요. 자, 여러분들 145쪽에 보면 거기에는 행동 변화에는 사실은 행동 수정 기법은 행동 유치는 모든 것을 전면 외적 행동만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니겠지만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도 있고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도 있습니다.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으로서는 체계적 둔감화나 근육 이화 훈련 또는 인지적 모델링 또는 사고 통제나 사고 정지 이런 기법들은 띄어쓰기가 잘못됐습니다만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내적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이고 나머지 방법은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이라고 이렇게 뇌적 행동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이라고. 그래서 내적 행동 변화 기법으로서는 체계적 둔감법 또는 체계적 감감법, 체계적으로 감각을 줄여나가는 이런 체계적 감감법 또는 근육 이완 훈련 또는 사고 통제 또는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을 본받고자 하는 인지적 모델링 이런 기법은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또는 내적 행동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도 있고 학습을 촉진시키는 기법도 있습니다.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거기 체계적 둔감법 또는 근육 이완 훈련 또는 질리게 하는 홍수법 또 주장적 훈련, 혐오 치료 이런 것이 있는 데 비해서 학습 촉진 기법은 강화에 가까운 기법이죠. 강화 기법이나 상표 제도나 또는 행동 계약이나 행동 조형이나 또는 모델링이나 대리학습, 변별학습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과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에서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 4개, 체계적 감감법, 근육 이완 훈련, 사고 통제나 사고 정지, 그리고 인지는 내적이죠. 인지적 모델링 이런 기법이 있고 불안을 감소시키는 기법도 있고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키는 기법도 있는데
바람직한 행동을 촉진시키는 기법으로서는 바로 강화 기법으로서 행동 계약이나 상표 제도나 또 그런가 하면은 행동 조형 또는 변별 학습 이런 등등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두 개의 학습 촉진 기법과 내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기법 두 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렇게 분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 수정 기법을 봤습니다. 지메이 책에 또 이제 적어서 세 번째 다시 앞으로서 인지행동 모델을 보도록 하겠어요. 인지행동 모델을 보시면 인지행동 모델. 인지행동 모델에서 바라보는 것은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문제 행동의 원인을 어떤 잘못된 사고나 잘못된 인지, 띵크에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 행동이 야기됐다고 봅니다. 생각이 잘못되어서 문제 행동이 야기되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해결은 바로 잘못된 사고나 인지를 수정할 수만 있다면 문제 행동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문제 행동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결국에 이 행동의 원인은 바로 내적인 인지라는 거죠. 인지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론으로서 앨리스의 RBT와 그리고 아론백의 인지행동 치료가 있는데 번호 적기가 그렇다면 앨리스의 RBT. 앨리스의 RBT, 레이셔널 에모티브 이렇게 레이셔널 에모티브 합리적 정세 비헤비어 세라피 이렇게 해서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이렇게 이성 정서 행동 치료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 이것도 당연히 정해진 원인을 어디서 찾죠? 원인을 잘못된 사고나 인지에서 찾되 특히 이게 중요하죠. 특히 잘못된 신념. 특히 밑에 쓰겠습니다. 인지에서 찾되 특히 잘못된 신념에서 찾습니다. 신념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냥 혼용하기도 합니다만 신념이란 단어는 그래도 먼저 앨리스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해결은 당연히 잘못된 신념의 수정만 가져올 수 있다면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대단히 교육적이면서도 기법으로 교육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어떤 정형화된 기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우리는 A, B, C, D, E 기법이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 A, B, C, D, E 기법 그리고 교육적이면서도 구조적인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답은 인지행동 치료라고 합니다. A, B, C, D, E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 기본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교재에 있으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건. 자, 여러분들 142페이지에 보시면 140 앨리스의 정서행동 치료에서 거기 보면 오히려 그 앨리스의 정서행동 치료의 그 이론을 142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로
앨리스는 어떻게 문제 행동을 치유할 수 있다고 봤냐면 4번 개인의 비합리적 신념 체계를 끌어내요. 합리적 신념 체계로 바꿔놓을 수 있다면 잘못된 신념 체계를 끄집어내어서 제대로 된 신념 체계로 바꿔줄 수만 있다면 당연히 문제 행동은 치유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이론이 되겠어요. 그러면서 대단히 교육적이면서도 구조적인 개입 전략을 제시하는데 그것을 A, B, C, D, E 전략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A, B, C, D, E 모델 나와 있죠. 바로 거기가 또 그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출제가 되는 것이 되겠어요. A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건, B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선행사건들과 비슷한 것에 대한 생각, 신념이지요. C라고 하는 것은 문제행동, 어떤 결론 부분에 있는 문제행동. 사람들은 그 C라고 하는 것이 안티시던트 또는 액티베이팅 이벤트라고 하는 A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데 앨리스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아니다. A 때문에 문제행동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A와 같은 사건들에 대한 잘못된 B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문제의 발생의 원인은 C의 원인은 A에 있는 것이 아니라 B에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D, 디스퓨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잘못된 빌리프, 신념을 논리적인 반박, 논박이라고 그러죠. 존박 말고 논박. 논리적인 반박을 통해서 바로 잡아줄 수만 있다면 이 이펙트가 있다. 이게 바로 대단히 교육적이면서도 구조적인 특징으로 설명되는 A, B, C, D, E 전략이 되겠어요. 거기 보면 위에 인지행동 치료의 전체적인 특징을 박스로 구조화된 접근, 교육적 접근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교육적 접근, 똑같은 말을 썼으면 교육적 접근,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을 사용한다. 경험적 장구, 그런가 하면 자신과 타인을 위한 무조건적 관심, 다양한 개입 방법, 뭐 어떻게 설명 없이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구조적으로서는 여기 인지행동 치료는 저마다 가진 생각이 제대로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문제행동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적 경험의 독특성을 중시한다. 또 그러면 구조화된 접근을 한다.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이자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노력을 특징으로 한다.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 클라이언트의 능동적 참여를 강조한다. 자, 이런 것들이 특징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특히 여기 신념이란 단어를 가지고 앨리스의 알리비티를 왔어요. 그에 비해서 아론 백의 이론이 또 나와 있죠. 아론 백의 인지치료. 아론 백도 원인을 잘못된 인지라고 봤어요. 사고. 잘못된 인지를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신념이라고 보다는 특히 정보 처리 과정상에 인지적 오류가 또는 인지 측면의 체계적 오류가 문제 행동을 야기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해결은 인지적 오류만 수정시켜주면 되겠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가 뭐냐? 여기가 출제가 되는 거지.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는 뭐냐? 정보 처리 과정상의 정보 처리라는 것은 어떠한 자극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주의 집중하고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장기 저장으로 장기 기억으로 넘기면서 또 장기적으로 저장하고 그것을 인출하고 반응으로 보여주고 뭐 이런 일체의 기억의 과정이나 정보에 관련된 사전 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인출 단계까지를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잉 일반화. 과잉, 조그마한 문제를 지나치게 침소봉대한다는 거.
그런가 하면은 선택적 추상화. 조그마한 문제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과잉 일반화, 지나친 일반화고 부분에 불과한 것을 마치 전체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선택적 추상화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증거도 없으면서 마치 똥꼬집 부림. 네가 봤어? 네가 어떻게 알아? 내 말이 맞아. 이건 누가 뭐라 해도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실증도 하지 못하면서 증거도 없으면서 고집을 피는 아집을 가지고 이렇게 때를 쓰는 식의 이런 논리전개나 정보처리는 이무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극단적인 양극화 주장을 하는데 그걸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문제점이죠. 요즘에는 얼마나 중간 부분 할로겐을 거서 뭐 퓨전, 할로겐 뭐 이런 말들 막 쓰는 것처럼 중간에 옛날에는 우리가 색깔 그러면 빨강, 노랑, 파랑 그랬지만은 거의 무지개 빨주, 노초, 파란 뭐 7개로 가더니 요즘은 여러분 인터넷에 색깔 검색을 해보세요. 색깔로 보면 검은 글씨, 빨간 글씨 할 때 얼마나 많은 색깔들이 미세한 차이를 가지고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고도 더 필요 오면 옆에 클릭해서 더 많은 색깔을 여러분들이 화면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흑백 논리나 이분법적 사고, 양극화된 경직된 사고지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는 내 탓으로 돌리기, 사적으로 돌리기 또는 개인화 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 포장이나 비하, 지나친 비하 이런 것들도 역시 정보 처리 과정상의 문제가 되는데 바로 이 정보 처리 과정상에 나타나는 인지적 오류는 결국에 잘못된 인지 구조인 잘못된 스키마를 이야기할 것이고 그것의 반복은 역시 잘못된 습관적 생각, 잘못된 습관적 생각을 잘못된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걸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처리 과정상에서 나타날 수 있고 흔히 나타나는 정보 처리 과정상의 인지적 오류나 체계적 오류를 바로 잡아준다면 잘못된 인지구조인 스키마도 사라질 것이고 잘못된 자동적 사고, 잘못된 습관화된 사고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 아론백의 주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론백에서 내용은 쭉 보시듯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143페이지에 있는 인지적 오류가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되는 걸 142페이지에 인지행동 치료의 개입 방법에서 구조화된 접근, 구교육적 접근, 맞으면 인지행동 치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앨리스의 ABCDE 모델, 그리고 아론백의 143페이지 인지적 오류에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를 또 봤습니다. 이번에는 과제중심 모델을 보도록 하겠어요. 과제중심 모델. 자, 과제중심 모델은 1972년 레이드와 앱스테인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 되겠어요. 60년대의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서 최종 발표가 1972년에 발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정신 분석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언제까지 시간제약 또는 장기 치료이고 클라이언트의 모든이란 말도 쓰기도 어색할 정도로 무슨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지조차도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모르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회복지사도 몰라요. 모든 문제를 대상으로 하는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을 해요. 과제중심 모델은 다양한 이론을 종합하고 그 중에 알맞은 이론을 선택해서 종합 취사 선택 이렇게 씁니다.
어느 특정 이론에 국한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론보다는 임상 경험을 통해 이론보다는 임상 경험을 더욱 강조하는 임상 경험을 더욱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론보다는 임상 경험을 더욱 강조하는 특징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죠. 과제 중심 모델은 정신 분석에도 보는 것처럼 언제까지인지도 가만히 있어봐 라는 전문가라는 사람이 언제나 괜찮겠어. 가만히 있어 기다려보세요. 그 말밖에 안 씁니다. 뭐 잡히나요? 가만히 있어보라니까. 어쨌든 다 한번 살펴봐야죠. 밑도 끝도 없이 살펴봐야죠. 기다려보세요. 그 말밖에 안 씁니다. 이 과제 중심 모델은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두세 개의 표정 문제만 대상으로 합니다. 이 표정 문제라는 것은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워커와 다루자고 계약한 문제예요. 그런데 정신분석에서 다루는 문제는 클라이언트도 모르고 있고 담당자인 전문가라고 하는 워커도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나 과제중심 모델, 과업중심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도 알고 있고 그리고 워커와 계약을 통해서 다루자고 합의한 문제 두세 개만 다루는데 바로 그 문제를 타켓 프로블럼 표정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 또는 예리한 초점이란 말을 써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되겠어요? 라고 할 적에 이 과제중심 모델에서는 언제까지만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진행이 안 돼도 언제까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를 목표로 합니다.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그리고 과거를 보지 않아요.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두어요. 정신분석은 과거의 그 무언가에 초점을 두고 그걸 찾아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과거는 보지 않아요. 뭐 지면상 그만 쓰겠습니다. 한번 교재를 보면서 첨가해 보세요. 145쪽에 보시면 과업중심 모델은 1972년에 레이드와 앱스테인이 시카고 대학에서 주장을 했는데 다양한 이론을 통합하되 이론보다는 임상 경험을 더 강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보면 명확한 목표, 예리한 초점, 또 체계적 이행. 여기는 아무렇게나 하는 가만히 있어봐. 이 정신분석은 어찌 보면 아무렇게나 하는 거거든요. 그냥 뒤져보는 거예요. 막 수석수석 하는 거지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야? 구조적, 교육적은 아니지만 구조적 접근을 이렇게 체계적 이행이라고 점진적으로 체계적 이행이란 말을 쓰는데 교육적이란 말이 나오면 교육적이며 구조적 그러면은 인지행동 치료로 가지만 구조적이란 말이 나오면 먼저 과제를 부여하고 두세 개의 구조화든 과제를 부여하고 과제 중심 모델 그러면서 뭔가 체계적으로 접근해가는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과제 중심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체계적 이행을 특징으로 하는 시간 제한적 단기 치료 모형으로 정신분석적 접근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46페이지 거기 과제중심 모델의 개입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직접적으로는 지시, 인식, 증진, 격려도 있지만 간접적 기법으로서는 상황 분석이나 구조와 뭐 이런 의사소통기술 탐색. 자, 중요권은 별로 없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문제 해결 모델이 있군요. 문제 해결 모델. 문제 해결 모델은 1957년 펄먼 여사에 의해서 제기가 된 건데 1957년에 펄먼 여사에 의해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모델은
진단주의의 기능주의를 가미한, 진단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기능주의를 가미한, 이 말은 뭔 말일까? 가미한 통합 모델이에요. 통합 모델.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다뤄본 것처럼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대 이후에는, 1950년대, 60년대에는 전문화란 이름으로 파편화된 서비스만으로는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클라이언트를 개인 클라이언트로 하든 가족으로 하든 집단으로 하든 지역사회로든 간에 클라이언트를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똑같이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공통의 원리나 방법은 있을 것 아니냐. 그걸 찾아보자 하는 과정의 노력인 통합화 노력이 있게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론의 첫 번째 작품이 1957년 펄먼의 문제 해결 모델이에요. 1960년대에 나오는, 60년대 넘어서 70년대에 나오는 핑커스와 비난의 4체계 모델, 콤튼과 갤러의 6체계 모델, 또 그런가 하면 골드스타인의 단일화 모델, 또 셀러베이의 역량 강화 모델, 이런 모델들, 또는 지터만과 저메인과 지터만의 생활 모델, 이런 것들이 전부 그 이후에 등장한 통합 모델들이거든요. 바로 이거 가미한 통합 모델, 진단주의를, 자, 진단주의는 뭐야? 이 말은 달리 한다면 워커 중심으로 시작하고 클라이언트 중심으로 마감 짓도록 하는 이런 기법이에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클라이언트를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문제 해결 모델에서 벌머는 클라이언트를 어떤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지 않아요. 클라이언트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냐면, 사회복지 실천의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를 두고 그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되겠어요? 초기에 실천을 시작할 때는 전문가인 워커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을 하면서 점차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실천이 진행되면서 서서히 워커의 역할 비중을 줄여나가면서 이제는 역량이 서서히 강화되는 클라이언트의 역할 비중을 키워서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의 당뇨 문제를 클라이언트 스스로 마감 짓게끔 이끌어가는 방법. 그 말을 어떻게 보면 진단주의를 원칙으로 기능주의를 가미한 이렇게 있는데, 진단주의를 시작점으로 워커의 주된 역할을 시작점으로 해서 점차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기법을 이렇게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들은 나중에는 개별 사회 사업의 구성 요소 4P도 구성하면서 특히 기관의 유용성을 강조했던,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없는 클라이언트도 나중에는 스스로 힘으로, 어느 누구나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성선설적이고 낙관론적 입장의 실천 모델을 문제 해결 모델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거기 1번에 진단주의의 기능주의를 수용한 것으로 3번의 둘째 줄 낙관적 입장을 취하는데, 왜냐하면 4번의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 방법이다. 왜냐하면 특징의 1번 워커는 클라이언트를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3번의 4P 그리고 4번의 기관의 유용성이란 말을 여러분 손으로 적으신 겁니다. 다음에 거기 위기 개인 모델이 나와 있군요. 위기 개인 모델. 위기 개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 개인 모델은 여기 보시면 목표를 어떤 위기의 극복이라고 보지 않아요. 어떠한 우리가 긴급복지지원법도 있는 것처럼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국가가 긴급복지, 어떠한 위기 상황에 처한 그 대상자에게 기간이나 횟수를 정해놓고 돕는 것은
본래 상태로 최대한 가깝게 진입할 수 있도록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지 위기를 극복해서 본래 상태와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기 개입 모델에서 목표라고 하는 것은 거기 1번에 3번 위기 개입의 주된 목표를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복귀해 둔다. 우리는 흔히 언론에서는 정상화를 도모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위기 개입의 표적은 그럴까? 이런 애매한 건 다루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관찰 가능한 문제만을 가지고 단기 아니면 짧은 몇 번만 가지고 최대한 위기 발생 이전 상태에 최대한 가깝게 접근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위기 개입 모델이 되겠어요. 그래서 위기 개입 모델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148페이지 위기 개입의 원리 거기다 초점을 두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의 위기 발생 직후에 조속하고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3번 아주 짧은 시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증상을 완화 아니면 위기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위기 발생 이전 상태에 가깝게 하는 것. 그러면서 클라이언트를 최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도록 돕는 활동을 위기 개입 모델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거기 굵은 글씨로 제목을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생활 모델이 나와 있는데 생활 모델은 거기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바로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하여 생태체계는 뭐예요?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 환경 간의 상호작용성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해서 사회복지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그리고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자원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 굉장히 큰데 그를 둘러싼 환경은 자원이 한계적이다.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균형을 맞다면 자원량을 늘리거나 아니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욕구 욕망을 줄이거나. 지금 저와 만나는 분들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보고 싶은 책들이나 공부 시간량은 많지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량은 1월 말주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를 내가 사회복지사가 더 덜어주려면 간단합니다. 2018년도 보시죠. 주변에 둘러싸이는 환경자원인 시간자원을 확 늘려주거나 아니면 책 찢어버리시죠. 이것만 보고 가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최대한 가깝게 찍어줘 버리거나 그렇게 해야 부담이 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는 그쪽 후자를 가지고 오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가르친 거 말고 또 책 뒤져가면서 다른 것도 보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트레스 쌓인다고 알겠죠. 자, 거기 1번 생태체계적 관점에 입각해서 둘째 줄 사람과 환경 간 다시 말해서 클라이언트와 환경 간 특히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인간의 욕구와 환경 자원 간의 적합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하자면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그를 둘러싼 환경 자원 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천이 생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실천의 초점을 어디다 두냐면 특징의 2번 생활상의 문제를 두되 구체적으로서는 생활의 변천 또 그런가 하면 환경의 압박 대인관계 이렇게 세 가지로 설정한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생활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생활 모델 아주 오래되어서 한 번쯤 다시 한번 나올 때가 2017년도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역량 강화 모델은 근자의 하도 과제 중심 모델과 역량 강화 모델은 참 많이 나왔습니다만 역량 강화 누구의 역량을 강화시킨다?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모델. 종래의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문제점을 해결해 주거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문제 해결 모델.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경시하는 건 아니지만 클라이언트 문제 못지않게 클라이언트의 강점, 클라이언트의 자원, 클라이언트의 가능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집중 투자함으로써 더 효과성을 높게 달성해보자 하는 것이 역량 강화 모델,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키자는 실천 모델, 권한 부여 모델, 클라이언트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해보자는 실천 모델, 강점 관점 모델,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측면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더 접근해보자는 모델. 이것을 임파워먼트 모델에서 여기 나오는 역량 강화 모델 또는 권한 부여 모델 또는 강점 관점 모델 영어는 다 다르겠지만 그냥 같은 문제로 보고 풀어가시면 됩니다. 1970년대의 중반에 개발된 것인데
역량 강화는 클라이언트 자신이 처한 상황을 스스로 개선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개인적, 대인적, 구조적인 다양한 측면에서 힘을 키워 나가도록 하는 과정이다.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의 개입을 원조를 함으로써 스스로 역량 강화를 도모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렇다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무리 클라이언트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클라이언트에 힘을 부여했다고 해도 옛날 실천 기법에 비해서 그만큼 역량이 좀 더 커졌다는 것이지 결코 클라이언트의 역량이 사회복지사의 역량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겁니다. 옛날에 비해서 좀 더 주자라는 개법이지.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똑같은 대등한 입장의 협력자는 아니겠지만 4번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는 현재할 정도로 수평에 가까운 협력자적 관점을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반드시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당연시하고 있다는 것을 가고 있는데 자 거기 병리 관점과 강점 관점이 있죠.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 강점 관점 모델은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습니다. 병리적 관점과는 달리 이러한 특징을 갖는다. 중요 표하시고 박스에 있는 것들 제가 읽어드린 들 공부 안 될 것이고 여러분들 꼭 판서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150페이지에 보시면 인파워먼트 모델의 실천 단계 그냥 세부 내용은 넘어갑니다. 문제가 나오게 되면 다루기로 하고 역량 강화 모델, 권한 부여 모델의 3단계 그러면 대화 단계 그리고 발견 단계 그리고 발달 단계로 이루어진다. 대화 단계는 관계 형성 단계 발견 단계는 장점이나 강점이나 가능성을 발견하는 단계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문제도 치유하는 겸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단계 그래서 대화, 관계 형성, 발견, 강점이나 가능성 발견 단계 그리고 발전 단계 그리고 자원이나 기회를 개발하는 단계 이 3단계만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론 모델에 이어서 실천 모델의 큰 출제 비중이 높은 것 등을 주로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실천교에서 가족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실천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